개인 기사가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다.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나는 기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건넸다. 그 안에 담긴 영상을 본 순간 내 눈은 커지고 심장이 뱉는 듯했다. 내 남편이 자신의 승리가 되어야 할 밤에 바로 나의 파멸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친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오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래야 이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웅장한 침실에 있는 대형 거울 앞에 서서 거의 알아보지 못할 여자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 여자는 생기를 잃고 시들었으며 빛을 잃어버린 듯했다. 내 이름은 박서윤이고 오늘 밤은 자랑스러운 밤이 되어야 했다. 내 남편 강지훈이 그의 최신 5성급 호텔인 더 그랜드 호라이즌의 개관식을 열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오로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이룬 성과라고 그가 항상 자랑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나에게 그 호텔은 단순한 건물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조용히 치른 희생의 상징이자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합법적인 서류 더미와 자금 흐름 아래 묻혀있는 비밀이었다. 나는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이 검은 머리카락이 조금 더 풍성해 보이도록 애썼다. 그러나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내 집중을 깨뜨렸다. 지훈이 서두르는 발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이미 말끔하게 차려입은 상태로 오만한 성공의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시어머니가 시큰둥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마치 내가 흠있는 상품이라도 되는 듯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세상에, 서윤아, 아직도 준비가 안 된 거니. 지훈이 거두절미하고 쏘아붙였다. 그는 손목에 찬 금시계를 흘끗 보았다. 그 시계 가격은 웬만한 중형차 한 대 값과 맞먹었다. 15분 안에 출발해야 해. 기자들이 벌써 호텔 로비에 모이기 시작했다고. 나는 돌아서서 그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다 준비됐어요, 여보. 가방이랑 구두만 고르면 돼요. 잠깐만. 시어머니가 끼어들며 내게 다가왔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 내가 사들인 다이아몬드 반지가 가득한 그녀의 늙은 손이 내가 입고 있는 드레스의 옷감을 만졌다. 그것은 색이 바른 낡은 회색 드레스였다. 디자인은 보수적이고 지루했으며 최신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걸 입고 갈 셈이야. 그녀가 비웃는 듯한 투로 물었다. 네, 어머님. 지훈 씨가 저더러 수수하게 입으라고 했잖아요. 내가 조용히 대답했다. 지훈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는 내 옷장으로 걸어가 더 괜찮은 이브닝 드레스들을 옆으로 밀치고는 색이 바랜 낡은 숄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내게 던졌다. 이것도 걸쳐. 연회장 안은 추울 거야. 그리고 기억해, 서윤아. 오늘 밤의 테마는 근면과 소박함이야. 나는 이 성공이 맨손으로 이룬 것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어. 네가 화려한 옷차림에 번쩍이는 보석을 달고 나타나면 사람들은 아내 돈으로 성공했군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내 평판을 망치고 싶어.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익숙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지우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반복했다. 그는 밑바닥에서 일어선 영웅이었고 나는 그와 결혼한 운 좋은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그의 모든 사업을 뒷받침하는 거대 호텔 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남성적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그를 진정한 가장으로 느끼게 해주기 위해 내 정체를 숨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감정을 지켜주는 것은 억압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여보, 이건 그랜드 오프닝이잖아요. 조금 더 밝은 걸 입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작년에 우리가 샀던 파란색 드레스 같은 거요. 내가 협상을 시도하며 물었다. 말대꾸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쏘아붙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에서 숄을 빼앗아 내게 억지로 걸치게 했다. 잘 들어,
서윤아. 지훈이는 이제 존경받는 CEO야. 그의 사업 파트너들은 다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너는 문학을 전공했을 뿐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잖아. 내가 거기서 할 일은 딱 하나야. 조용히, 약간 미소 짓고 방구석에 얌전히 앉아있는 거. 말 많이 하지 말고 투자자들한테 아는 척하지도 말고 내 촌스러운 행동으로 내 아들 망신시키지 마. 나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열기를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촌스러운 행동이라. 만약 오늘 밤에 올 투자자들이 사실은 돌아가신 내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 아마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내 자존심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알겠습니다, 여보. 두 분 말씀대로 할게요.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애정이 담긴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주인이 부하에게 보이는 승리의 미소였다. 그는 다가와서 내 턱을 조금 거칠게 잡고 내 눈을 쳐다보았다. 좋아. 내 위치를 기억해, 서윤아. 넌 거기 그냥 장식품으로 있는 거야. 내 무대를 훔치려 들지 마. 오늘 밤은 나, 비전 있는 강지훈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의 지루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내 화장품이 거의 없는 화장대를 비웃으며 그를 뒤따랐다. 빨리 내려와. 우리 기다리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문을 쾅 닫기 전에 명령했다.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거의 떨어질 뻔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내가 옅게 한 화장이 번지면 안 됐다. 나는 이 회색 드레스의 천을 만져보았다. 거칠고 불편했다. 이것은 몇 년 전 아버지의 부동산 프로젝트 중 하나를 위해 시장 조사를 하다가 남대문 시장에서 샀던 드레스였다. 지우는 이 드레스가 나를 순종적이고 검소하게 보이게 한다며 좋아했다.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내 잠긴 서재의 철제 금고 벽 뒤에는 지훈의 자존심을 수천 번이라도 살 수 있는 가치의 주식 증서, 채권, 그리고 부동산 자산이 보관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랑 혹은 어리석음이 나를 눈멀게 했다. 나는 온전한 결혼을 원했다. 걸어 다니는 ATM이 아니라 아내로서 존중받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소박한 서윤인 척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이상한 예감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지훈과 시어머니의 태도는 최근 들어 더욱 차갑고 요구가 많아졌다. 내가 방에 들어가면 그들은 자주 속삭였고 지훈은 호텔 준비 회의를 핑계로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나는 낡아 보이는 작은 핸드백을 집어 휴대폰을 넣었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며 내게 남은 인내심의 마지막 조각들을 긁어 모으려 애썼다. 딱 하룻밤만 더. 서윤아,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밤은 지훈 씨가 빛나게 해주자. 어쩌면 이 호텔이 성공하고 나면 그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예전에 부드러웠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몰라. 나는 방을 나와 대리석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서는 지훈이 누군가와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다가 내가 내려오는 것을 보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보였지만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시어머니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고 손에 든 부채는 불안하게 움직였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불평했다. 죄송해요, 어머님. 내가 짧게 대답했다. 우리는 현관문으로 향했다. 앞마당에는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것은 지훈의 새로운 회사차였다. 그의 새로운 지위의 상징이었다. 회사에서 고용한 새로운 운전기사,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이미 뒷문을 열어주고 있었다. 나는 지훈을 따라 차에 타려고 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이 내 어깨를 막아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했다. 나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여보, 당신은 우리랑 같이 안 가.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눈은 지훈의 얼굴에서 시어머니의 냉소적인 미소로 옮겨갔다.
이 차는 꽉 찼어. 서윤아, 연설 전에 생각도 좀 하고 마음을 가라앉힐 공간이 필요해. 게다가 어머님이랑 길에서 할 중요한 얘기도 있고. 당신이 있으면 우리 집중력이 흐트러진다고. 지훈의 변명은 너무나도 억지스러웠다. 그 차의 뒷좌석은 매우 넓었다. 성인 3명, 심지어 4명도 충분히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보, 우린 부부잖아요. 어떻게 개업식에 따로 갈 수가 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조용히 항의했다. 아, 됐어. 드라마 좀 그만 찍어.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넌 정말 항상 골칫거리야. 지훈이가 다 알아서 준비해놨어. 넌 저 뒷차 타. 어머니는 옆문 쪽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지기 시작한 낡은 검은색 SUV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다. 그것은 평소에 장을 보러 갈 때 사용하던 집안의 업무용 차량이었다. 그리고 그 차 옆에는 우리 가족의 오랜 개인 기사인 박 기사님이 서 계셨다. 우리 부모님 댁에서 데려온 유일하게 남은 직원이었다. 박 기사님은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기서 빨리 타. 지훈이 자신의 고급차에 올라타며 쫓아냈다. 늦지 않게 와. 그리고 기억해. 로비 정문으로 들어오지 말고 옆문으로 들어와. 기자들이 너 저런 낡은 차에서 내리는 거 찍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고급차의 문이 닫혔다. 어두운 창문이 그들의 얼굴을 가렸지만 나는 그 안에서 터져 나왔을지도 모를 웃음소리를 상상할 수 있었다. 차의 엔진이 부드럽게 으르렁거리며 세단은 집마당을 빠져나갔다. 나는 슬픔, 분노, 그리고 굴욕감이 뒤섞인 감정으로 테라스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에 맺힌 감정의 덩어리를 억눌렀다. 내 발걸음은 박 기사님이 기다리고 있는 낡은 차를 향해 힘없이 옮겨졌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내가 입고 있는 얇은 쇼를 뚫었다. 마치 자연조차 오늘 밤 내 운명을 비웃는 듯했다. 박 기사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정중한 태도로 뒷문을 재빨리 열어주었다. 마치 버림받은 아내를 위해 낡은 차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여왕을 위해 황금 마차의 문을 여는 것 같았다. 타시죠, 아가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어릴 적 애칭으로 불렀다. 이 집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박 기사님. 나는 힘없이 대답하고는 강한 오렌지 향 방향제 냄새가 나는 차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뒷좌석에 앉아 머리를 기대고 아까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한 방울씩 떨어져 힘들게 화장한 뺨을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오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인데 나는 이미 완패한 기분이었다. 낡은 SUV는 천천히 집마당을 벗어나 주말 밤의 활기로 붐비기 시작하는 도시의 거리를 갈랐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며 내 마음을 감싼 어둠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창문이 물방울로 흐려졌다. 마치 하늘도 남편에게 짓밟힌 내 자존심의 비참함을 보고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다.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박 기사님은 가벼운 대화를 걸어오거나 안부를 묻거나 이제 막 학교에 들어간 손자 이야기를 해주셨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나는 백미러를 통해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한 시선으로 가끔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손은 운전대를 너무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늙은 얼굴은 이제 긴장과 창백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진 것 같았다. 나는 티슈로 뺨에 남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박 기사님, 조금만 서둘러 주세요. 늦으면 지훈 씨가 화낼 거예요. 내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아직 조금 잠겨 있었다. 박 기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차의 속도는 빨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왼쪽의 저속 차선으로 들어섰다. 기사님, 나는 이번에는 조금 의아한 목소리로 다시 불렀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그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몇 블록을 지났다. 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까지의 거리는 사실 그렇게 멀지 않았다. 교통이 원활하다면 약 2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기사님의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백미러를 쳐다보고 있었다. 교통 상황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내 눈이 그를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가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두려워하는 듯 보였다. 갑자기 우리가 도시공원 가장자리에 다소 한적한 길을 지날 때 박 기사님은 왼쪽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차를 갓길에 세웠다. 젖은 아스팔트와 마찰하며 타이어가 조용히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깜짝 놀라 몸이 앞으로 살짝 쏠렸다. 왜 멈추세요? 고장 났어요?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내 휴대폰 시계는 시간이 점점 촉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만약 내가 늦으면 지우는 나에게 화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처럼 며칠 동안 나를 무시할지도 모른다. 박 기사님은 차의 시동을 껐다. 분위기는 고요해졌다. 오직 차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만 들렸다. 그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어깨가 오르락내리락하며 길게 숨을 들이쉬었다. 천천히 그는 몸을 뒤로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서윤 아가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왜 그러세요, 기사님? 편찮으세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초등학생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해온 이 남자의 상태를 보고 걱정이 되었다. 그는 나에게 삼촌 같은 존재였다. 아가씨, 제가 주제넘게 구는 거라면 용서하십시오.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하지만 제발, 아가씨, 그 호텔 개업식에는 가지 마세요. 지금 바로 차를 돌리죠. 아니면 제가 아가씨를 예전 친정집으로 모셔다 드리든가 어디든 그 호텔만 아니면 됩니다. 나는 혼란스러워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왜 제가 거길 가면 안 되죠? 그건 지훈 씨에게 중요한 행사예요. 기사님, 저는 그의 아내라고요. 그를 따라가야 해요. 박 기사님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가씨. 강 대표님은 그는 아가씨에게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그는 나쁜 사람이에요, 아가씨. 나는 침묵했다. 운전기사가 자신의 고용주를 험담하는 것은 매우 금기시되는 일이다. 그리고 박 기사님은 예의를 매우 잘하는 분이었다. 그가 이렇게까지 용기를 내어 말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있다는 뜻이었다. 박 기사님, 똑바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다그쳤다. 내 목소리는 점점 절박해졌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까의 나쁜 예감이 다시 밀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다. 박 기사님은 운전석 문 옆 주머니에서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꺼냈다. 그는 검은색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것은 그가 평소에 내비게이션으로 사용하거나 주차장에서 기다릴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켜고 앞 좌석 틈으로 내게 건넸다. 제가 3일 전에 강 대표님 새 차에 작은 카메라와 도청기를 설치했습니다. 박 기사님의 고개가 두려움에 떨구어졌다. 의심스러웠어요. 아가씨, 요즘 강 대표님이 아가씨 안 계실 때 이상한 전화를 자주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강 대표님과 사모님이 출발하실 때 그 장치가 아직 녹화 중이었고 이 태블릿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기사님이 지훈 씨를 도청했다고요? 서윤 아가씨를 위해서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회장님께 서윤 아가씨를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가씨가 자기 집에서 하녀처럼 취급받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다. 부디 영상을 봐주세요, 아가씨. 이건 방금 전
5분 전에 그들이 길에서 나눈 대화의 실시간 녹화입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았다. 화면에는 지훈의 고급차 내부가 보였다. 화질은 매우 선명했고 방음이 잘 된 차의 엔진 소리를 뚫고 목소리마저 선명하게 들렸다. 화면에서 나는 지훈이 한 손으로 운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 자리여야 할 조수석에는 매우 섹시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젊고 아름다운 화려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뒷좌석에 앉아 활짝 웃고 있었다. 아까 나와 함께 있을 때의 시큰둥한 얼굴과는 전혀 달랐다. 나는 볼륨 버튼을 눌러 태블릿을 귀에 가까이 댔다. 자기야, 정말 서윤이가 의심하지 않을까? 그 여자의 목소리는 애교가 넘쳤다. 그녀의 손이 지훈의 팔을 어루만졌다. 지훈이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매우 경멸적이었다. 걱정 마, 클라라. 서윤이는 멍청해. 나한테 너무 빠져 있다고,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같이 차에 안 태운다고 생각할 거야. 사실은 그냥 걔 낡아 빠진 옷으로 우리 새 차 더럽히기 싫었을 뿐인데. 가슴이 답답했다. 마치 큰 돌이 내 폐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클라라. 클라라가 누구지? 뒷좌석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걔랑 따로 오게 한 거 잘했다. 개우는 소리하는 얼굴만 봐도 진절머리가 나. 지훈아. 서류는 준비했니? 네, 어머니. 지훈이 대답했다. 이따 행사에서 리본 커팅 직전에 걔를 무대 위로 부를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자선재단 승인 서류라고 말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아직 장악하지 못한 걔의 개인 자산. 지금 우리가 사는 그 애 아버지 유산인 집까지 포함해서 남은 자산을 이전하는 내용인데 말이죠. 하하,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네. 시어머니가 칭찬했다. 걔가 서명하고 나면 오늘 밤 바로 쫓아내버리자. 이제 클라라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클라라가 더 똑똑하고 더 세련되고 너랑 더 잘 어울리잖아. 클라라라는 여자가 킥킥거렸다. 너무 거칠게는 하지 마세요, 어머님.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으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누가 지루한 여자로 살라고 했나요? 오늘 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 내 피가 얼어붙었다. 걔한테 이혼 통보할 거야. 성격 차이를 이유로 걔가 이따 서명할 서류가 있으면 걔는 한 푼도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날 거야. 걔가 몰래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공식적으로 내 것이 될 거고 재산 분할에 대한 명확한 혼전 계약서가 없었으니까 섞여버린 자산에 대해서는 말이야. 드디어 클라라가 외쳤다. 이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이 우리 미뤄뒀던 결혼 선물이 되는 거네. 여보, 물론이지. 자기야. 이 호텔이랑 서윤이의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영상은 그들의 역겨운 웃음소리와 함께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나는 태블릿을 끄고 무릎 위에 누웠다.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은 잠시 스쳐 지나갔다가 갑자기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삼켜져 버렸다. 지금까지 나는 침묵했다. 지금까지 나는 양보했다. 지금까지 나는 숨겼다. 내 남편이 사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양인 척했다. 알고 보니 나는 사자를 키운 것이 아니었다. 하이에나와 독사를 키우고 있었다. 지우는 바람을 피운 것만이 아니었다. 그와 그의 어머니는 나를 강탈하기 위해 공모했다.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빨아먹은 후에 나를 버리려고 했다. 그들은 내 진심을 비웃었고 내 충성을 어리석음으로 여겼다. 나는 어두운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방금 전까지 슬픔에 젖어 있던 내 표정은 서서히 변했다. 내 턱은 단단해졌고 평소 우수에 차 있던 내 눈빛은 이제 날카롭고 차갑고 꿰뚫는 듯했다. 아가씨. 박 기사님이 내 반응을 보고 얼어붙은 듯 조용히 불렀다. 우리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요? 아가씨. 제가 아가씨를. 아니요, 기사님. 내가 말을 잘랐다. 내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더 낮고, 더 무겁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네, 아가씨? 나는 고개를 들어 박 기사님의 의자 등받이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그 호텔에 가지도 않을 거고요. 나는 휴대폰을 들었다. 내 손가락은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빠르게 눌렀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 보안팀장과 변호사의 번호였다. 지금까지 내가 잠자코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이었다. 여보세요, 김 실장님.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내가 말했다. 박서윤 사모님, 웬일로 이 밤에 전화를 다 주셨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저편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지만 기민했다. 지금 당장 감사팀, 법무팀, 그리고 보안팀을 준비시켜 주세요. 일시간 안에 모두 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로 와주세요. 그룹 주식 소유권, 원본 서류, 강지훈 대표의 자금 흐름, 증거 자료 전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연회장 메인 프로젝터 스크린에 깜짝 선물을 준비해 주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는 열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드디어 이 명령이 내려왔군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움직이겠습니다. 다른 지시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주요 투자자인 한 회장님께 연락해서 그랜드 호라이즌의 진짜 주인이 오늘 밤 참석할 것이고 그가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야 할지 알아야 한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내 대화를 듣고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박 기사님을 쳐다보았다. 박 기사님, 내가 불렀다. 네, 아가씨. 지금 당장 이 차를 돌리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아가씨?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미소였다. 예전에 어머니 단골 부티크로요. 더 로얄 벨벳. 전쟁에 나갈 갑옷이 필요해요, 기사님. 소박한 서윤이는 이 차 안에서 죽었어요. 오늘 밤 그들은 진짜 여왕을 만나게 될 거예요. 박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쳐다보았다. 천천히 그의 늙은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불타는 듯한 열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에너지 넘치는 움직임으로 차의 시동을 걸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가 힘차게 외쳤다. 낡은 차는 공격적으로 방향을 틀어 빗속을 가르며 달렸다. 더 이상 학대받는 아내를 태운 것이 아니라 복수를 준비하는 지배자를 태우고 있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강지훈. 그리고 넌 결코 예측하지 못할 거야. 부티크로 향하는 길은 마치 시간 터널처럼 느껴졌다. 도로에 움푹 파인 곳을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낡은 SUV 안에서 나는 더 이상 승객이 아니었다. 나는 움직이는 벙커 안에서 전쟁 전략을 짜는 장군이었다. 밖의 비는 점점 더 거세졌지만 내 머릿속의 폭풍은 훨씬 더 거셌다. 나는 박 기사님이 준 태블릿을 다시 켰다. 이번에는 상처받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분석가의 귀로 들었다. 나는 세부 사항이 필요했다. 그들이 스스로를 위해 얼마나 깊은 구덩이를 팠는지 알아야 했다.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다. 지훈과 클라라라는 여자는 이미 기세등등해 보였다. 마치 승리가 이미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보, 정말 그 서윤이라는 여자가 서류를 먼저 안 읽을 거라고 확신해? 클라라가 물었다.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탕을 훔치다 들킬까봐 걱정하는 사람의 불안함에 더 가까웠다. 내 말은 걔 문학 전공했잖아. 글은 읽을 줄 알 텐데. 지우는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태블릿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져 나는 그 기기를 부숴버리고 싶었다. 자기야. 잊었어? 서윤이는 나를 맹목적으로 믿어. 지금까지 내가 무슨 서류를 내밀든 묻지도 않고 서명했어. 착한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5년 동안 걔 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 사업은 남자 일이고 자기는 그냥 얌전히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고 세뇌당했다고. 게다가 시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거들었다. 그 서류 엄청 두꺼워. 자산 이전 조항은
내가 40페이지쯤에 끼워 넣었어. 가짜 재단에 대한 기술적인 조항들 사이에 말이야. 누가 무대 위에서 조명 아래 수백 개의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두꺼운 서류를 읽겠어. 분명히 긴장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거야. 나는 손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들은 나를 정말로 얕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순종이 어리석음의 표시라고 생각했다. 내가 지금까지 서명했던 모든 서류를 내 개인 서고에 보관하고 아버지의 법무팀이 뒤에서 재검토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 차이점이라면 이전의 서류들은 지훈이 얼마나 회사를 이끌 수 있는지 보기 위해 내가 일부러 놔둔 합리적인 운영 승인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은 쿠데타였다. 그럼 한 회장님은 어떻게 해? 지훈아.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그 주요 투자자 말이야. 그 사람 예전에 서윤이 돌아가신 아버지랑 아는 사이였잖아. 우리가 서윤이를 내쫓으면 의심하지 않을까?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한 회장님은 사업가예요. 어머니. 불쌍한 고아한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익에 관심 있는 분이라고요. 제가 제 경영하에 이 호텔이 수익성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제 아내가 누구든 신경 안 쓸 거예요. 게다가 이따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멋진 재무보고서도 준비해놨어요. 분명히 감명받으실 겁니다. 멋진 재무보고서.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입꼬리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올라갔다. 그가 말하는 보고서는 분명 데이터 조작의 결과물일 것이다. 지훈은 한 회장님이 사실은 아버지가 비밀리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분은 내 돈 한 푼 한 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 한 회장님이 지금까지 침묵했던 것은 내가 그에게 지훈이 배우도록 내버려 두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훈이 가짜 화려한 그래프로 한 회장님 같은 늙은 사자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순진한 것이었다. 서명 끝나고 나면 클라라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에는 열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바로 약혼 발표하는 거지. 여보, 나 이 반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겠어. 진짜 강지훈 사모님이 누군지 보여줘야지. 물론이지. 지훈이 다정하게 대답했다. 서윤이가 무대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걔를 뒷문으로 쫓아내자마자 그 무대는 우리 거야. 우리 아침까지 파티하자. 충분해. 나는 태블릿을 껐다. 내가 얻은 정보는 충분하고도 남았다. 그들의 시나리오는 내 초라한 모습으로 나를 망신시키고 공개적으로 자산 이전 서명의 함정을 파고 나를 쫓아낸 후 지훈의 애인을 새로운 파트너로 발표하는 것이었다. 매우 깔끔하고 매우 잔인하고 그리고 매우 어리석었다. 그들은 이 방정식에서 한 가지 중요한 변수를 잊고 있었다. 바로 자금의 출처였다. 그들은 그 호텔이 지훈의 천재성 때문에 세워졌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호텔이 서 있는 땅이 내 할아버지의 유산이라는 것을 잊었다. 그들은 현금이 바닥날 때마다 지훈의 회사 계좌로 들어왔던 수천억 원의 자금 지원이 사실은 내 소유의 유령 회사인 익명의 투자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잊었다. 나 없이는 지훈은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존심을 가진 평범한 프로젝트 매니저에 불과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우리 차는 강남의 고급 지역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다. 그 분노는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변해 있었다. 치명적인 평온함이었다. 박 기사님, 내가 조용히 불렀다. 네, 아가씨, 기사님, 정장 가지고 계시죠? 박 기사님은 백미러를 흘끗 보며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아가씨. 우리 가문의 자랑스러운 운전기사 유니폼은 항상 트렁크에 있습니다. 모자와 흰 장갑까지 완벽하게요. 좋아요. 이따 부티크에서 나온 후에 옷 갈아입으세요. 오늘 밤 기사님은 그냥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전쟁터에 들어가는 제 파트너예요. 늠름해 보이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아가씨. 강 대표님보다 더 늠름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풀려는 듯 농담을 던졌다. 나는 옅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기사님.
앞에 있는 편의점에 잠시 들러주세요. 생수가 필요해요. 목이 말라요. 이따 해고 연설을 위해 목소리를 준비해야 하거든요. 박 기사님은 작게 웃었다. 자신의 젊은 주인이 다시 생기를 되찾은 것을 보고 안도하는 웃음이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차가 갓길에 서는 동안 나는 내 파우더 컴팩트의 작은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순종적인 아내, 서윤이의 슬픈 눈빛은 사라졌다. 그곳에는 이제 10년 전 서울 비즈니스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재벌의 외동딸 박서윤의 눈빛이 있었다. 기다려 여보. 나는 그 그림자에게 속삭였다. 파티를 원해? 평생 잊지 못할 파티를 열어줄게. 우리 SUV는 우아한 황금색 간판이 달린 고전적인 유럽풍 건물 앞에 멈췄다. 더 로얄 벨벳. 이곳은 단순한 부티크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항상 최고의 드레스를 주문했던 곳이자 내가 어릴 적 비단 두루마리 사이에서 놀며 보냈던 곳이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일해온 중년의 문지기는 처음에는 우리 낡은 차가 VIP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하지만 내가 초라한 옷과 낡은 쇼를 걸치고 내리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내 걷는 방식, 치켜든 턱, 그리고 익숙한 눈빛을 알아챘다. 서윤 아가씨. 그가 거의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망설이며 불렀다. 안녕하세요, 박 부장님. 벨라 이모님 계세요? 나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구이자 부티크 주인의 이름을 바로 불렀다. 아, 네, 아가씨. 어서 들어오세요. 그는 서둘러 크고 무거운 유리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라벤더 향과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나를 맞았다. 조용했던 부티크의 분위기는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50대의 우아한 여성인 벨라 이모가 작업실에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녀는 내 모습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서윤아, 세상에, 얘야. 무슨 일이니? 왜 이런 걸레 같은 걸 걸치고 있어?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지훈이 준 낡은 쇼를 만졌다. 이야기가 길어요, 이모. 그리고 저 시간이 별로 없어요. 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나는 그 쇼를 벗어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렸다. 완벽한 변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벨라 이모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여자로서 그녀는 상처받았지만 복수를 준비하는 여자의 눈빛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잘 찾아왔어. 어떤 컨셉으로 할까? 상처받은 공주. 아니면 배신자의 목을 칠 여왕. 후자여. 내가 차갑게 대답했다. 벨라 이모는 경쾌하게 웃으며 눈을 반짝였다. 오, 마음에 드는데. 이리 와, 얘야. 그녀는 나를 2층의 VIP 룸으로 데려갔다. 순식간에 그녀의 최고팀이 동원되었다. 2명의 어시스턴트가 내게서 그 비참한 회색 드레스를 벗기고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혔다. 그리고 마법이 시작되었다. 레드. 벨라 이모가 그녀의 특별한 유리장에서 드레스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저렴해 보이는 밝은 레드가 아니었다. 버건디 레드, 피의 색, 용기의 색, 권력의 색. 그 드레스는 정말 대단했다. 최고급 벨벳 실크로 만들어져 몸에 완벽하게 감겼고 어깨와 목선을 드러내는 오프숄더 넥라인이 있었다. 아래쪽은 왼쪽 허벅지까지 높게 트여 우아하게 흘러내리며 고상하면서도 위험한 느낌을 주었다. 그것을 입었을 때 마치 낡은 피부가 벗겨지는 것 같았다. 집에서 항상 홈웨어를 입던 순종적인 아내 서윤이는 사라졌다. 내 몸은 더 꼿꼿하게 느껴졌다. 이 값비싼 옷감은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 주었다. 이제 헤어랑 메이크업. 벨라 이모가 명령했다. 시니어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아까 했던 옅고 창백한 화장을 지웠다. 대신 그녀는 강렬한 메이크업을 해주었다. 눈은 날카로운 스모키 아이로 강조했고 눈썹은 완벽하게 다듬었으며 입술은 드레스와 어울리는 다크 체리색 립스틱으로 칠했다. 평소 힘없이 늘어뜨리거나
대충 묶었던 내 머리는 이제 모던한 업스타일로 연출되었고 몇 가닥의 머리카락은 얼굴을 감싸도록 자연스럽게 떨어뜨려 꾸민 듯 안 꾸민 듯 비싼 느낌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벨라 이모는 벽에 있는 작은 금고를 열었다. 그녀는 검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내 엄마가 10년 전에 내 특별한 날에 쓰라고 나한테 맡겨둔 거야. 내 결혼식 날이 그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넌 그 남자 때문에 소박하게 차려입는 걸 선택했지. 오늘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구나.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다이아몬드와 루비로 된 세트, 목걸이, 귀걸이, 그리고 눈부시게 반짝이는 팔찌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전설적인 유산인 아트마 자야의 심장이었다. 차가운 목걸이가 내 목 피부에 닿았을 때 나는 소름이 돋았다. 마치 조상의 힘이 내게 깃드는 것 같았다. 나는 거울을 쳐다보았다. 그곳에 있는 여자는 더 이상 아까 차에서 울던 서윤이가 아니었다. 그곳에 있는 여자는 최상위 포식자였다.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무서웠다. 완벽해. 벨라 이모가 눈물을 글썽이며 속삭였다. 내 엄마가 처음으로 주주총회를 이끌 때랑 똑같아.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보안팀장인 김 실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팀은 위치에 있습니다. 박 기사님은 황금 마차와 함께 앞에서 대기 중입니다. 한 회장님은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벨라 이모를 돌아보았다. 전부 얼마예요, 이모? 제 회사 앞으로 청구해 주세요. 공짜야. 벨라 이모가 윙크하며 대답했다. 이건 오늘 밤 공연을 위한 내 기여라고 생각해. 그놈 후회하게 만들어. 서윤아. 나는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물론이죠. 나는 부티크 밖으로 나섰다. 비는 이미 그쳐 상쾌한 밤 공기를 남겼다. 로비 앞에는 아까의 낡은 SUV는 사라지고 대신 번쩍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주차되어 있었다. 아버지가 수집했던 오래된 차 중 하나로 그동안 내가 특별 차고에 보관하고 박 기사님이 가끔 시동만 걸어주던 것이었다. 박 기사님은 뒷문 옆에 서 있었다. 이제는 모자와 흰 장갑까지 갖춘 완벽한 운전기사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는 매우 늠름하고 프로페셔널해 보였다. 내가 나오는 것을 보자마자 그는 즉시 완벽한 자세를 취하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차 준비되었습니다, 회장님. 그가 자랑스럽게 가득 찬 목소리로 힘차게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고급스럽고 조용한 차 안으로 들어갔다. 천연 가죽과 마호가니, 나무 냄새가 나를 맞았다. 아까의 업무용 차량의 오렌지 향 방향제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다. 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로 가주세요, 박 기사님. 내가 차분하게 명령했다. 옆문으로 가지 마세요. 정문 로비, 레드카펫 바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롤스로이스의 V12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호랑이처럼 부드럽게 울렸다. 차는 서울의 거리를 가르며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멀리서 그 마천루 호텔 건물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서치라이트와 함께 우뚝 솟아 있었다. 그곳에서 지우는 자신의 거짓된 승리를 축하하며 파티를 즐기고 있을 것이다. 나는 등을 기대고 잠시 눈을 감았다. 나를 보게 될 지훈의 얼굴을 상상했다. 내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 때문에 뛰고 있었다. 기다려, 내 남편. 나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잠자던 여왕이 깨어났고 그녀는 지금 굶주려 있어. 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은 서울의 밤하늘을 꿰뚫는 서치라이트의 빛을 받으며 비즈니스 지구 중심에 웅장하게 서 있었다. 천천히 드롭오프 구역으로 들어서는 롤스로이스의 창문 너머로 나는 그 화려함을 볼 수 있었다. VIP 주차구역에서 금박을 입힌 정문 로비까지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다. 수십 명의 사진작가와 연예 및 비즈니스 기자들이 벨벳 로프 양옆으로 때를 지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카메라는 번개처럼 번쩍이며 그곳에 참석한 모든 중요한 손님들을 담아내고 있었다. 가장 밝은 조명 한가운데에
내 남편, 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이탈리아 디자이너의 검은 턱시도를 입고 위풍당당하게 서서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너무 많은 스팽글이 달린 현대적인 한복을 입은 시어머니가 서 있었는데 고급스러워 보이려 애썼지만 그녀의 오만함을 감추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는 그 여자, 클라라가 있었다. 클라라는 가슴이 깊게 파인 강렬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지훈이 무언가 속삭일 때마다 애교스럽게 웃었다. 지훈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소유욕 넘치게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사랑과 성공에 취한 셀러브리티 커플처럼 보였다. 언론은 분명 클라라가 그의 아내이거나 적어도 매우 특별한 사업 파트너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도 서윤이를 찾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진짜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나는 지금쯤 초라한 옷을 입고 주방이나 직원용 연문을 통해 몰래 들어와 원치 않는 생쥐처럼 방구석에 숨어 앉아 있어야 했다. 박 기사님. 내가 고급스러운 차 안의 정적을 깨며 차분하게 말했다. 앞에 있는 차들 줄 서지 마세요. 로비 정문 앞으로 바로 끼어드세요. 필요하면 경적을 울리시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앞에 있는 차는 그냥 평범한 벤츠일 뿐입니다. 이 유령이 지나가면 알아서 비켜줄 겁니다. 박 기사님이 이 롤스로이스 팬텀의 별명을 부르며 킥킥 웃었다. 정말로 보닛 앞에 환희의 여신상이 달린 우리의 크고 상징적인 차 앞부분이 나타나자마자 호텔의 발렛 직원과 보안 요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 차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렌터카가 아니었다. 이것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오랜 권력의 상징이었다. 교통정리에 바빴던 보안 요원들은 즉시 달려와 경계선을 치우고 로비 정문 계단 바로 앞에 특별한 길을 열어주며 승객을 내리고 있던 다른 손님의 차를 옆으로 비키게 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지훈과 클라라를 향했던 카메라 렌즈들이 하나둘씩 우리 차를 향해 돌아가기 시작했다. 저 차 누구 차지? 롤스로이스 팬텀 클래식 시리즈네. 한국에서는 엄청 희귀한데 외국인 투자자인가? 아마 고위 관료일 거야. 카메라의 초점이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을 알아챈 지훈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돌아보았다. 그의 미소는 잠시 사라지고 이마에 혼란스러운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의 승리의 순간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고 눈을 가늘게 떴다. 시어머니와 클라라도 궁금한 듯 고개를 돌리며 속삭였다. 차는 레드카펫 한가운데 부드럽게 멈췄다. 로비 구역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지 기다렸다. 박 기사님이 먼저 내렸다. 완벽한 운전기사 유니폼과 흰 장갑을 낀 그는 차를 돌며 당당하게 걸었다. 그의 몸짓은 매우 위험 있었고 아까 지훈에게 욕을 먹던 낡은 차의 운전기사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뒷좌석 문 앞에 멈춰서서 살짝 허리를 숙인 다음 극적인 느린 동작으로 문 손잡이를 당겼다. 문이 열렸다. 카메라에 가장 먼저 포착된 것은 불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로 장식된 스틸레토 하이힐 한 쌍이었다. 내 발은 레드카펫을 단단히 밟았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밖으로 나왔다. 버건디 벨벳 실크 드레스는 빛을 아름답게 받아들여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내 몸을 감싸 안았다. 밤바람이 불어와 드레스 끝자락과 자연스럽게 떨어뜨린 내 머리카락 몇 가닥을 극적으로 움직이게 했다. 내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아트마 자야의 심장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할 만큼 눈부신 빛의 스펙트럼을 반사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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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기관총 연사처럼 터져 나왔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순간적으로 시야를 멀게 했다. 세상에, 누구지? 너무 아름다워. 국제적인 모델인가? 잠깐, 얼굴이 낯익은데 나는 바로 걷지 않았다. 나는 3초 동안 가만히 서서 그들이 이 순간을 기록하게 내버려 두었다. 내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기자들의 군중을 지나
로비 계단 꼭대기에 굳어서 있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지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은 살짝 벌어졌으며 눈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튀어나올 듯했다. 그는 그 드레스를 알아보았을까? 그럴 리가. 그는 내 얼굴을 알아보았을까? 분명히. 하지만 그의 뇌는 눈앞에 있는 이 우아하고 권위 있는 여인이 아까 그가 낡은 옷을 입고 낡은 차를 타라고 했던 아내 서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다. 그의 옆에서 시어머니는 기절할 것처럼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다. 클라라. 그녀의 예쁜 얼굴은 시큰둥해졌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입고 있는 것보다 훨씬 비싼 것들로 무장한 다른 여자가 자신의 무대를 훔쳐가는 것을 보자 즉각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옅었지만 위협으로 가득 찬 미소였다. 그리고 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박 기사님은 개인 경호원처럼 충직하게 내 뒤 두 걸음 뒤에서 걸었다. 기자들은 마치 내가 홍해를 가르는 모세인 것처럼 길을 열어주었다. 몇 개의 마이크가 내게 들이밀어졌다. 사모님, 사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랜드 호라이즌과는 어떤 관계이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계속 걸어 지훈과 시어머니, 그리고 클라라 앞에 섰다.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1미터에 불과했다. 지훈의 향수와 클라라의 값싼 향수가 섞인 냄새가 내 코를 찔렀지만 나는 여전히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보. 내가 부드럽게 인사했지만 내 목소리는 앞줄에 기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죄송해요. 조금 늦었네요. 여보가 준비해준 특별한 차가 길에서 타이어가 펑크나서 제가 알아서 아버지 옛날 차를 가져왔어요. 지훈은 말을 더듬었다. 그의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서윤아, 이게 무슨, 왜 이런 옷을 입고 그 차를 타고 온 거야? 그가 나지막이 쉬짓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게 다 뭐야? 이 모든 걸 어디서 빌렸어?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으로 날 망신시키려는 거야? 나는 작게 웃었다. 아주 경쾌하고 고급스러운 웃음이었다. 사치라고요? 여보가 오늘 밤의 테마는 성공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제 위대한 남편의 성공에 맞춰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마음에 안 드세요? 시어머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내 팔을 거칠게 잡았다. 그녀의 손톱은 날카로웠다. 야, 이 은혜도 모르는 년아. 누가 너더러 이렇게 고급 창녀처럼 꾸미라고 허락했어. 저기 옆문으로 들어가. 여기서 망신시키지 말고. 그녀가 도끼 가득한 목소리로 날카롭게 속삭였다. 나는 부드럽지만 힘있는 동작으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그녀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두려움에 뒷걸음질 쳤다. 어머님, 언행에 주의해 주세요. 여기 카메라 많아요. 내일 아침 사교계 잡지의 CEO. 어머니, 레드카펫에서 며느리 폭행이라는 제목이 실리길 원하시는 건 아니겠죠. 무시당했다고 느낀 클라라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했다. 여보, 이 아내분, 당신이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른데요? 그녀가 말했다. 조용히 해. 지훈이 당황해서 말을 잘랐다. 그때 사회자 MC가 작은 걸음으로 다가왔다. 강 대표님, 행사가 곧 시작됩니다. 라이브 스트리밍도 켜졌습니다. 대표님과 사모님께서는 개회사를 위해 빨리 연회장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지훈은 길게 숨을 들이쉬며 제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그는 나를 죽일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서윤아, 안으로 따라와. 이상한 짓 할 생각 마. 시나리오 기억하지? 올라와서 서명하고 내려가서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훈은 돌아서서 클라라를 끌고 로비 안으로 빠르게 걸어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그를 뒤따랐다. 나는 전혀 구겨지지 않은 내 드레스를 살짝 정리했다. 박 기사님이 뒤에서 속삭였다. 함정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가시죠, 기사님. 내가 대답했다.
이제 본 공연 시간이에요. 더 그랜드 호라이즌 호텔의 연회장은 정말로 웅장했다. 천장은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높게 솟아 있었고 벽은 수입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다. 수백 명의 초대 손님들이 관료, 연예인, 그리고 사업 파트너들로 구성되어 신선한 꽃으로 장식된 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는 대화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로 떠들썩했다. 하지만 그 소라는 지훈이 무대 위로 올라가자 잦아들었다. 조명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무대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강지훈, 창립자 겸 CEO라는 큰 글씨와 함께 지훈의 얼굴이 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지훈은 매우 설득력 있는 스타일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고군분투, 비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맨손으로 땀과 피로 이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는 어두운 무대 옆에 서서 그의 모든 거짓말을 이미 정점에 달한 역겨움으로 듣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지훈의 목소리가 최첨단 사운드 시스템을 통해 울려 퍼졌다. 한 남자의 성공 뒤에는 그를 뒤에서 지지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역할은 작았지만 제 아내 서윤이를 잠시 무대 위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역할은 작았지만이라고 말할 때에 그의 말투는 매우 경멸적이었다. 마치 내 역할이 커피를 타주는 것뿐이었다는 듯이 참석자들로부터 정중한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내가 어둠 속에서 나와 무대 조명 속으로 걸어나갈 차례였다. 내가 나타나자 아까의 정중했던 박수는 감탄의 웅성거림으로 바뀌었다. 조명 아래 내 화려한 모습은 천장의 샹들리에보다 더 빛나 보였다. 지훈은 청중들이 자신보다 나에게 더 매료된 반응을 보이자 불편해 보였다. 나는 지훈 옆에 섰다. 그는 내 허리를 감쌌지만 그 소나기는 고통스러웠다. 그는 관객을 향해 미소 지었지만 입술은 턱을 움직이지 않고 내 귀에 속삭였다. 그가 카메라에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배운 기술이었다. 웃어, 멍청아. 이상한 짓 할 생각 마. 저기 테이블에 빨간 폴더 있어. 재단 관련 형식적인 서류야. 표시된 부분에 서명하고 무대에서 내려가. 그런 다음 주방 뒷문으로 나가. 오늘 밤 다시는 아무도 널 보지 못하게 해. 투명한 연단 테이블 위에는 붉은 가죽 폴더가 이미 열려 있었다. 그 옆에는 값비싼 금색 펜이 놓여 있었다. 지훈은 그 폴더를 집어내게 내밀었다. 청중 여러분, 지훈이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감사의 상징으로 제 아내가 이 호텔이 관리할 사회공헌재단의 설립, 기념비에 서명하겠습니다. 도저, 자기야. 카메라가 우리를 향해 주민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내 얼굴과 그 폴더가 클로즈업되어 나타났다. 나는 그 펜을 집었다. 내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나는 지훈을 흘끗 쳐다보며 치명적으로 달콤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여 그 서류를 보았다. 사회공헌재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리 포기 및 자산 이전 증서였다. 지훈은 정말 교활했다. 서류의 제목은 애매하게 만들어졌지만 조항의 내용은 명확했다. 호텔의 대주주 지분과 토지 자산을 그에게 영원, 즉 증여의 형태로 양도하는 것이었다. 만약 예전의 서윤이었다면 나는 읽지도 않고 서명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다. 나는 침착한 동작으로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나는 마치 꼼꼼히 읽는 것처럼 서류 페이지를 넘겼다. 지훈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서명해. 그가 쉬쉬거렸다. 나는 그를 무시했다. 수백 쌍의 눈과 생중계하는 카메라 앞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나는 펜을 꽉 쥐고 줄을 긋기 시작했다. 슥, 슥, 슥. 나는 자산 이전 조항에 줄을 그었다. 나는 수중인으로서 강지훈의 이름을 지웠다. 나는 내가 내 권리를 포기한다고 명시된 모든 단락을 지웠다. 지훈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황을 참느라 붉어졌다. 그는 그 폴더를 빼앗고 싶었지만 거칠게 보이지 않고는 대중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은 공중에서 떨리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서윤아. 그가 당황해서 속삭였다. 내게 불리한 모든 부분을 다 지운 후 나는 페이지 하단의 위임인 서명란 바로 위에 큰 서명을 했다. 그리고 나는 마이크에 잡힐 만큼 충분히 큰 쾅 소리를 내며 그 폴더를 닫았다. 지우는 내가 줄을 긋는 드라마를 벌이긴 했지만 어쨌든 서명했다고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는 즉시 그 폴더를 집어 숨겼다. 고마워, 자기야. 이제 자리로 돌아가. 지훈이 나를 쫓아내기 전에 나는 체크메이트를 날렸다. 나는 연단 스탠드에서 마이크를 빼내어 무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잠깐만요. 내 목소리가 맑고 위험있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서윤아, 내려가. 그가 거칠게 속삭였다. 나는 지훈을 무시하고 청중을 쳐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호텔의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제 남편의 연설에 대해 약간의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적이 흘렀다. 한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분위기는 긴장으로 바뀌었다. 제 남편은 이 호텔이 맨손으로 이룬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나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유감스럽게도 그건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지훈의 얼굴은 붉은색에서 창백한 흰색으로 변했다. 앞쪽 VIP 테이블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려 일어서는 것을 보았지만 창피를 당할까봐 클라라가 그녀를 막았다. 이 호텔이 서 있는 땅은 내 목소리가 점점 더 단호해졌다. 제 아버지 박성진 회장님의 유산입니다. 이 건물 건설 자금은 100% 제 개인 자금에서 나왔으며 저희 가족의 지주회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서명한 그 서류는 나는 이제 토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지훈을 돌아보았다. 제 남편이 기대했던 자산 포기 서류가 아닙니다. 저는 방금 그 모든 불법적인 조항들을 지웠습니다. 제 서명은 바로 이 시간부로 이 호텔 경영에 대한 전면적인 회계 감사를 승인하는 서명이었습니다. 그만해, 지훈이 소리쳤다. 마이크가 아직 켜져 있다는 것을 잊은 채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마이크 꺼. 경비. 쟤 끌어내. 쟤 미쳤어. 내 아내는 정신병자야. 2명의 보안 요원이 무대 위로 달려 올라왔다. 지훈은 아직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고 느끼며 비웃었다. 제 아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울증을 앓고 있고 약 먹는 걸 잊었습니다. 지훈이 웅성거리며 혼란스러워하는 청중을 향해 외쳤다.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다. 지훈은 나를 가리켰다. 빨리 쟤 끌어내. 하지만 그 2 보안 요원은 이미 잠입해 있던 김 실장의 부하들이었고 나를 그냥 지나쳐갔다. 그들은 오히려 지훈에게 다가가 그의 좌우에 서서 그의 팔을 단호하게 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너희들 사장이야. 놔. 지훈이 몸부림쳤다. 나는 다시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치명적이었다. 당신은 그들의 사장이 아니야, 지훈 씨.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이 호텔의 CEO도 아니야. 오늘 밤부터 더 그랜드 호라이즌은 진짜 주인에게 돌아왔어.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제 이름은 박서윤이고 저는 방금 제 남편을 해고했습니다. 방금 전 내 해고 선언 이후 그랜드 볼룸을 감쌌던 정적은 이제 통제 불능의 혼란으로 깨졌다. 수천 쌍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충격,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스캔들에 대한 흥분이 뒤섞인 채 무대를 향했다. 언론의 카메라 셔터 소리는 멈추지 않는 기관총 연사처럼 들렸다. 플래시는 지훈의 자존심이 학살당하는 무대를 더욱 눈부시고 뜨겁게 만들었다. 지훈은 내 옆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해처럼 하얗게 질려갔다. 그는 마치 내가 자신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심해에서 나타난 바다 괴물이라도 되는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빨랐다. 바싹 마른 목구멍에서 힘겹게 터져 나왔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거대한 자존심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며 속삭였다. 소란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날 해고한다고? 장난하는 거야? 내가 뭔데? 갑자기 지훈이 웃었다. 어색하고 메마르고 약간 미친 듯한 웃음이었다. 그는 청중을 향해 돌아서서 지지를 구하는 듯 양팔을 벌렸다. 그는 내가 잠시 꺼두었던 마이크를 다시 켜고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진정하십시오. 그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옥수수 알만한 땀방울이 그의 관자놀이에서 떨어지기 시작하며 완벽하게 보이려고 했던 옅은 화장을 녹였다. 기술적인 문제와 이 저렴한 드라마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 아내, 제 사랑하는 아내 서윤이가 망상적인 유산 후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자기가 회사 주인이라는 환각에 자주 시달립니다. 제발 듣지 마십시오. 경비 어디 있나? 지우는 무대 옆에 서 있는 건장한 2명의 보안 요원, 즉 잠입한 4사람들을 가리켰다. 저 미친 여자를 끌어내. 지금 당장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더 이상 헛소리하지 못하게 해. 빨리. 하지만 그 명령은 허공에 맴돌았다. 실행되지 않은 채 텅 비었다. 2 보안 요원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등을 뒤로 한 채 꼿꼿이 서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정면을 향했고 차가웠으며 눈앞에서 소리치는 남자에 대한 존경심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다.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한 보안 요원에게 다가가 좌절감에 그의 옷깃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귀머거리야? 쟤 끌고 가라고 했잖아. 내가 여기 CEO야. 너희들 월급 주는 사람이라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밤 너희들 다 해고야. 그 보안 요원은 지훈을 흘끗 쳐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마치 역겨운 먼지를 털어내는 것처럼 지훈의 손을 옷깃에서 떼어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저희는 이 건물의 합법적인 소유주의 명령만 받습니다. 그리고 5분 전에 저희가 받은 최신 법률 자료에 따르면 대표님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십니다. 지우는 마치 보이지 않는 망치에 맞은 것처럼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너희들 쟤랑 한패야? 그는 나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섰다. 서윤아, 쟤들한테 얼마 줬어? 엄마 유품 팔아서 내 경비원들 매수한 거야? 이 교활한 년. 앞줄 VIP 테이블에서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두꺼운 화장으로 덮인 그녀의 늙은 얼굴은 이제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 위로 올라올 용기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래에서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졌다. 지훈아, 저 시골뜨기 연한테 짓밟히게 놔두지 마. 경찰 불러. 제 명예훼손했어. 우리 행사를 망쳤다고. 한편 내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애인 클라라는 움츠러들어 보였다. 그녀는 아이러니하게도 내 회사 돈으로 산 명품, 핸드백으로 얼굴을 가리려 애썼다. 이제 카메라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기 시작하자 피하려고 했다. 그녀는 자신들의 승리 시나리오가 악몽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궁지에 몰리고 상황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낀 지우는 미친 듯이 방 전체를 둘러보았다. 그는 구명보트를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사람,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나를 이 무대에서 쫓아내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높고 웅장한 볼룸의 정문이 천천히 활짝 열렸다. 바깥 로비에 빛이 쏟아져 들어오며 방금 도착한 일행의 극적인 실루엣을 만들어냈다. 문 근처에 서 있던 초대 손님들은 자동으로 양옆으로 갈라져 넓은 길을 만들어 주었다. 청중의 웅성거림은 잦아들고 경외심 가득한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고 창백했던 그의 얼굴은 즉시 환하게 빛났다.
그의 눈에 희망이 다시 켜졌다. 한 회장님, 지훈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엄청난 안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회장님이 오셨어. 다행이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입구를 가리켰다. 봐, 서윤아, 내 인생은 끝났어. 주요 투자자가 오셨다고. 이 그룹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야. 너 같은 미친 여자가 수조 원의 투자를 망치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들어온 인물은 한 회장이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베테랑 장군처럼 꼿꼿한 자세를 가진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방 안의 젊은 CEO들이 경외심에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권력과 위험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의 뒤에는 두꺼운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 6명이 걸어 들어왔다. 이 나라 최고의 법률 및 회계 감사팀이었다. 지우는 당황해서 흐트러진 정장을 정리했다. 그는 머리를 쓸어 넘기며 남은 위험을 되찾으려 애썼다. 그는 서둘러 연단에서 내려와 마치 주인이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개처럼 무대 계단 끝에서 한 회장을 맞이하기 위해 작은 걸음으로 달려갔다. 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 소란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살짝 허리를 숙이고 한 회장의 손을 양손으로 잡고 과도한 열정으로 흔들었다. 회장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되어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 아내, 전 아내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경비를 매수하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회장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가 여기 책임자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회장님께서는 제가 이 호텔을 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한 회장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지훈의 악수에 응하지 않았다. 그는 미소 짓지도 않았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평평하고 차갑고 단단했다. 그는 지훈의 손아귀에서 천천히 손을 빼고 지훈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이해할 수 없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역겨움과 연민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회장님, 지훈이 혼란스러워 물었다. 그의 미소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저 여자를 제 무대에서 쫓아내 주십시오. 한 회장은 길게 한숨을 쉬고는 부하들에게 길을 비키라는 작은 신호를 보냈다. 지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 회장은 그를 그냥 지나쳐 걸었다. 그는 단호하고 리드미컬한 발걸음으로 무대 계단을 올랐다. 그의 값비싼 가죽 구두 소리가 무대 바닥을 두드리며 방 전체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조성했다. 지훈은 입을 쩍 벌렸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 회장을 따라 돌아섰다. 한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저기 미친 제 아내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지 마세요. 회장님을 다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대 중앙에 조용히 서 있었다. 양손을 배 앞에서 차분하게 모으고 있었다. 나는 내게 다가오는 한 회장을 쳐다보았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감격 때문이었다. 이 늙은 신사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였고 지난 5년 동안 내 비밀을 지켜준 신탁관리인이었다. 내가 좋은 아내가 되는 법을 배우고 싶다는 내 요청을 따르느라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서도 개입하지 않고 참아온 분이었다. 이제 한 회장은 내 바로 앞에 단 1미터 거리에 서 있었다. 그는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방 전체가 숨을 죽였다. 거물 투자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를 때릴 것인가? 꾸짖을 것인가? 천천히 한 회장은 오른발을 한 걸음 뒤로 뺐다. 그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몸을 숙였다. 그는 절을 했다. 단순한 정중한 고개 숙임이 아니라 완벽하고 몇 초 동안 유지되는 90도 절이었다. 보통 왕이나 대통령 또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최고 존경의 표시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볼룸의 수천 명의 사람들은 넋을 잃었다. 한 회장 뒤에 서 있던 지우는 눈이 거의 튀어나올 정도로 휘둥그레졌다. 그의 입은 벌어져 소리를 내지 못했다. 무대 아래의 시어머니는
양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한 회장은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렁차고 존경심 가득한 바리톤 목소리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쥐 죽은 듯 조용한 방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세 단어, 단 세 단어였다. 하지만 그 효과는 방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진 것보다 더 강력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박서윤 회장님. 한 회장이 계속했다. 그의 눈은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감사팀과 경찰이 이 호텔의 모든 출구를 포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회장님의 마지막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우는 뒤로 비틀거렸다. 그의 다리는 젤리처럼 힘이 풀렸다. 그는 투명한 연단에 부딪혀 날카로운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한 회장님. 그가 찍찍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짓밟힌 쥐 소리 같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회장님이라니요? 쟤는 그냥 서윤이에요. 그냥 문학 전공한 가정주부라고요. 회장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셨어요. 회장님께서 노망나셨나 봐요. 한 회장은 군인처럼 단호한 동작으로 돌아섰다. 나에게 따뜻했던 그의 시선은 이제 지훈을 쳐다볼 때 살인자의 눈빛으로 변했다. 입 닥쳐. 강지훈. 한 회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그가 낚아챈 연단 마이크를 통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이 호텔과 동남아시아의 수백 개의 다른 부동산을 아우르는 아트마 자야 그룹의 창립자 박성진 회장님의 외동딸을 모욕해? 청중은 깜짝 놀랐다. 박성진이라는 이름은 전설이었고 서윤이 그의 딸이라는 사실은 그들이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다. 이 호텔을 짓는 데 들어간 수조 원의 자금이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알아. 한 회장이 계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지훈의 코를 정확히 가리켰다. 내가 경영을 잘못할 때마다 자금을 지원해준 익명의 투자자가 누구라고 생각해? 그건 박서윤 회장님의 개인 자금이야. 그분이 너를 후원했고, 그분이 너에게 무대를 만들어줬고, 그분이 너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사람으로 만들어줬다고. 지훈은 공황 상태에 빠져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에는 부정의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아니야. 서윤이는 가난해. 옷도 낡았고 낡은 차를 탔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음모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 한 회장 옆에 섰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연민의 감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건 내가 당신을 존중했기 때문이야. 여보, 당신이 높아 보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낮췄어. 당신이 빛날 수 있도록 내가 내 빛을 껐어. 하지만 알고 보니 당신은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노예와 걸어 다니는 ATM이 필요했던 거였어. 나는 위층 발코니의 멀티미디어 운영실에 있는 박 기사님에게 손짓을 했다. 박 기사님, 제 전 남편에게 작별 선물을 주세요.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은 아까 호텔 로고를 보여주던 것이 잠시 검게 변했다. 그리고 매우 상세한 디지털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나타났다. 강지훈 CEO 특별 회계 감사 보고서, 빠른 애니메이션과 함께 자금 흐름 그래프가 나타났다. 붉은색 숫자가 화면을 지배했다. 청중 여러분, 나는 마이크를 통해 차분하게 말했다. 청중들이 화면의 데이터를 읽게 내버려 두었다. 제 남편은 이 호텔이 큰 이익을 냈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가 건설 비용을 엄청나게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화면에는 이탈리아 대리석 공급업체에 20억 원을 허위 송금한 증거가 나타났다. 자금은 해외은행의 강지훈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인테리어 컨설턴트 비용 월 5억 원, 수취인 계좌, 이름, 클라라신. 그리고 이것은 나는 다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제가 오늘 밤 이 연극을 끝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오후에 녹화된 지훈의 대시보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디오 품질은 향상되어 최첨단 볼륨 사운드 시스템에서 매우 선명하게 들렸다. 거대한 스크린 속 지훈의 얼굴은 사악하게 웃으며 운전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옆에서 클라라는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서윤이는 멍청해.
나한테 너무 빠져 있다고. 내가 집중해야 한다는 핑계로 같이 차에 안 태운다고 생각할 거야. 사실은 그냥 걔 낡아빠진 옷으로 우리 새 차 더럽히기 싫었을 뿐인데.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져 볼륨의 벽에 반사되어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귀를 찔렀다. 무대 위에 지훈은 귀를 막았다. 꺼, 저거 꺼. 그가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그는 케이블을 뽑기 위해 무대 뒤로 달려가려 했지만 2명의 보안 요원이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무릎을 꿇게 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걔가 서명하고 나면 오늘 밤 바로 쫓아내 버리자. 이제 클라라가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클라라의 목소리. 나중에 길거리에 나앉으면 불쌍하잖아요. 하지만 누가 지루한 여자로 살라고 했나요? 그리고 절정. 다시 지훈의 목소리. 오늘 밤 걔한테 이혼 통보할 거야. 서윤이의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영상은 끝났다. 화면은 다시 검게 변했다. 볼륨의 정적은 숨 막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이것은 집단적인 혐오감으로 가득 찬 정적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훈을 심판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속삭임이 시작되어 노골적인 조롱으로 바뀌었다. 개자식. 군중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사기꾼. 기생충 같은 놈. 무대 아래 시어머니는 카펫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는 후회 때문이 아니라 창피함 때문에 울부짖었다. 클라라, 나는 그녀가 옆 출구로 도망치려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몇몇 악랄한 기자들이 그녀의 길을 막고 그녀의 겁에 질린 얼굴에 카메라를 들이대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퍼부었다. 나는 이제 보안 요원들의 소나기에 머리를 숙인 채 무릎 꿇고 있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여보, 내가 조용히 불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의 눈은 붉었다. 서윤아, 자기야, 제발 영상 꺼줘. 이러지 마.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냥 장난이었어. 그냥 농담이었다고. 장난? 나는 비꼬는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준비한 자산 이전, 서명도 장난이었어. 이혼 계획도 장난이었고, 내가 잘못했어. 서윤아, 엄마한테 홀렸어. 클라라한테 홀렸다고. 사실은 너 사랑해. 제발 내 커리어 망치지 마. 우리 이거 바로잡을 수 있어.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지훈은 내게 다가와 내 다리를 껴안으려 했다. 나는 마치 그가 전염병이라도 되는 듯 그의 손길을 피해 뒷걸음질 쳤다. 너무 늦었어. 지훈 씨, 당신은 품위 있고 부유한 여자를 원했잖아. 그렇지. 지금 당신은 그걸 보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여자는 더 이상 당신 것이 아니야. 나는 한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회장님, 절차를 계속 진행해 주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대 옆문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들어오시죠, 경감님. 무대 옆문에서 경찰 경감 계급장을 단장교가 이끄는 제복을 입은 4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들은 당당하게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들의 허리에는 은색 수갑이 반짝였다. 조롱으로 가득 찼던 볼륨의 분위기는 이제 다시 조용해졌다. 현실적인 법적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지훈은 경찰이 오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생존 본능이 나타났다. 그는 사설 보안 요원들의 소나귀에서 있는 힘껏 몸부림쳤다. 아니야. 왜 경찰이 있어? 난 잘못 없어. 이건 부부싸움이야. 너희들은 상관할 자격 없어.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고 갈라져 있었다. 그는 발광하는 어린아이처럼 허공을 찼다. 경찰 경감은 지훈 바로 앞에 멈췄다. 그는 평평하고 전문적인 얼굴로 체포 영장을 꺼냈다. 강지훈 씨.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다. 아트마 자야, 그룹 법무팀의 보고와 저희가 받은 회계 감사 증거에 따라 당신은 직무상 회사 자금 횡령, 자산 서류 위조, 그리고 총 500억 원에 달하는 국가 및 회사 손실을 입힌 기업 사기 혐의로 체포됩니다.
거짓말. 그건 내 노력의 대가야. 이 호텔은 내 거야.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훈의 외침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고 사용될 것입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능력이 없다면 국가가 제공할 것입니다. 2명의 하급 경찰관이 즉시 지훈의 손을 잡아 등 뒤로 거칠게 돌렸다. 금색 시계로 감싸인 지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질 때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찰칵 소리가 들렸다. 그가 훔친 돈으로 산 시계였다. 서윤아, 서윤아. 지훈이 무대 계단을 내려가며 나를 불렀다. 나 좀 도와줘. 저 사람들한테 나 데려가지 말라고 해줘. 나 내 남편이야. 우리 결혼 서약 기억하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서윤아, 제발. 나는 무대 가장자리에 서서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시선은 차가웠다. 뼈를 내는 밤바람처럼 차가웠다. 그 서약은 당신이 나를 쓰레기처럼 버리려고 계획했을 때 이미 당신이 깼어, 지훈 씨. 당신의 슬픔은 혼자 즐겨. 당신의 기쁨은 이미 당신 애인이랑 다 썼잖아. 지훈이 VIP 테이블을 지나가다 그의 어머니와 마주쳤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시어머니는 아들이 수갑을 찬 것을 보자마자 남은 힘을 다해 일어섰다. 그녀는 아들을 변호하기 위해 경찰을 쫓아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무대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나를 향해 달려왔다. 시어머니는 보안 요원들을 뚫고 내 발 앞에 몸을 던졌다. 그녀는 내 오른쪽 다리를 꽉 껴안고 눈물과 콧물로 내 값비싼 스틸레토를 더럽혔다. 서윤아, 서윤아, 내 딸아.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참하게 들렸다. 매일 아침 나를 모욕할 때 사용하던 거만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지훈이 좀 도와줘. 얘야. 내 남편 좀 도와줘. 걔 감옥에 보내지 마. 내가 빌게. 내가 잘못했어. 얘야. 내가 좋은 시어머니가 될게. 약속할게. 내가 매일 내 발 마사지해 줄게. 제발 고소 취하해줘. 나는 내 발 앞에 있는 이 늙은 여자를 쳐다보았다. 5년 동안 항상 내 요리를 비판하고 내 옷차림을 모욕하고 나를 다른 여자들과 비교했던 여자. 이상한 기분이었다. 예전에는 그녀가 너무 무서웠고 그녀를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지만 지금 그녀는 너무나 작고 비참해 보였다. 나는 천천히 그녀의 포옹에서 내 다리를 뺐다. 나는 내 얼굴이 그녀의 얼굴과 나란해지도록 살짝 웅크렸다. 어머님, 내가 부드럽게 불렀지만 내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오늘 오후에 집에서 하신 말씀 기억나세요? 제 우는 소리하는 얼굴 보기 싫다고 하셨잖아요. 클라라가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얘야. 그냥 저는 어머님의 소원을 들어드렸어요. 내가 말을 잘났다. 오늘 밤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클라라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그녀가 어머님의 이상적인 며느리 아니었나요? 세련되고 똑똑한. 나는 다시 똑바로 서서 내 보안팀장인 김 실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 실장님,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이 호텔에서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봉인하세요. 그건 회사 자산이에요. 개인 물품 정리할 시간 24시간 주세요. 서윤아, 내 시어머니를 쫓아낼 셈이야. 내 양심은 어디 갔어? 시어머니가 경비원들에게 끌려가며 소리쳤다. 제 양심은 어머님께서 어머님 아들의 자존심과 함께 팔아버리셨어요. 나는 나 자신에게 더 가까운 목소리로 나지막이 대답했다. 볼룸 다른 구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아까부터 몰래 빠져나가려던 클라라가 마침내 붙잡혔다. 경찰이 아니라 참석한 사교계 명사들과 고위 관료들의 아내들에게였다. 그들은 원을 만들어 클라라를 가운데에 가뒀다.
어머, 저기 불륜연애. 한 고위 관료의 아내가 높은 목소리로 비꼬았다. 예쁘긴 한데 아깝다. 싸구려네.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어떻게 이런 상류층 행사에 가짜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올 생각을 하지. 한 사교계 명사가 클라라의 가방을 가리키며 조롱했다. 클라라는 고개를 푹 숙였다. 아까 화려했던 그녀의 머리는 이제 축 처져 얼굴을 가렸다.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내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증오를 발산했지만 두려움이 더 많았다. 나는 그 군중 앞에 멈췄다. 그 사교계 명사들은 즉시 존경심을 표하며 내게 길을 비켜주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들이 친절하게 인사했다. 만약 내가 초라한 옷을 입고 왔다면 보냈을 경멸적인 시선과는 전혀 달랐다. 돈과 권력은 정말 최고의 사회적 윤활제였다. 나는 클라라 앞에 섰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내 남편. 아니, 전 남편이 5년의 결혼 생활을 배신하게 만든 여자군요. 내가 수사적으로 물었다. 내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클라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가세요. 내가 차갑게 말했다. 당신을 감옥에 보내지는 않겠어요. 그건 너무 쉬워요. 사회의 비난만으로도 당신에게는 충분히 무거운 벌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세요. 클라라 씨. 당신이 입고 있는 모든 명품, 살고 있는 아파트, 타고 다니는 차, 그 모든 것이 내 돈으로 산 거예요. 내 변호인단이 내일 아침에 상환 청구서를 보낼 거예요. 3일 안에 갚지 못하면 당신도 지훈 씨 옆방으로 가게 될 거예요. 클라라의 눈이 공포에 질려 휘둥그레졌다.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없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법부터 배우세요. 남의 남편 뺏는 일 말고. 나는 돌아서서 이제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잔인한 초대 손님들의 구경거리와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된 클라라를 떠났다. 나는 이제 텅 빈 무대 위로 다시 올라갔다. 지우는 이미 끌려갔다. 이 개업식 파티는 처형 파티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청중 여러분,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위험 있었다. 오늘 밤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개업식은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으로 오늘 밤 모든 음식과 와인은 여러분께 무료로 제공됩니다. 남은 밤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해 주십시오. 이 호텔에서 그리고 이 인생에서 정직함은 가장 비싼 화폐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감탄과 존경심이 가득한 박수였다. 나는 수백 명의 감탄 어린 시선을 받으며 무대를 내려왔다. 한 회장이 자랑스러운 미소로 계단 아래에서 나를 맞았다. 내 아버지가 오늘 밤 너를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얘야. 그가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내가 대답했다. 내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1시간 후 볼룸은 거의 비었다. 손님들은 올해 가장 떠들썩한 이야기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나는 호텔 최상층의 VIP 라운지에 홀로 앉아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라운지 문이 열렸다. 박 기사님이 따뜻한 물 한 잔과 푹신한 호텔 슬리퍼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아니, 서윤 아가씨, 그 높은 구두 계속 신고 계셔서 힘드셨죠? 그가 내 발 근처에 슬리퍼를 놓으며 말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고통스러운 스틸레토를 벗고 편안한 슬리퍼에 발을 넣었다. 고마워요, 박 기사님. 기사님이 제일 잘 챙겨주시네요. 기분은 어떠세요, 아가씨? 시원하세요? 박 기사님이 내가 권하자 정중하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나는 길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치 1톤짜리 돌덩이가 가슴에서 막 내려진 것 같았다. 시원해요, 기사님. 하지만 허전하기도 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5년이에요, 기사님. 그 결혼을 지키기 위해 5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이제 모든 게 이렇게 끝나버리니 이상한 기분이에요. 끝난 건 고통이에요. 아가씨. 박 기사님이 현명하게 말했다. 아가씨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아가씨는 아직 젊고 아름답고 부자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진짜 서윤 아가씨가 누구인지 알아요. 이 세상은 아가씨 거예요. 나는 작게 웃었다. 기사님도 참,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김 실장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경찰 보고서는 처리되었습니다. 강지우는 신문 중입니다. 계속 울면서 회장님께 전화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언론은 이미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경영진 청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우리 그룹 주식은 해외 시장에서 5%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장님의 단호함을 좋아합니다. 나는 짧게 답장했다. 감사합니다. 그가 최고형을 받도록 하세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유리창으로 다가갔다.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화려한 버건디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내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서윤이는 없었다. 더 이상 말실수를 두려워하는 아내는 없었다. 박 기사님. 내가 돌아보지 않고 불렀다. 네, 아가씨. 내일 아침에 롤스로이스 다시 준비해 주세요. 아니요. 창고에 오랫동안 보관해둔 제 빨간색 컨버터블 세단으로요. 지붕을 열어주세요.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걸 느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본사로요. 제 첫 이사회를 주재하러 갈 거예요. 이 회사에는 지훈이 말고도 청소해야 할 쓰레기가 많거든요. 박 기사님은 경쾌하게 웃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는 차가운 유리에 손바닥을 대고 잠들지 않는 도시, 서울을 쳐다보았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마 다른 범죄자를 법정으로 데려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 오늘 밤은 평온한 밤이었다. 기생충이 마침내 뿌리까지 뽑힌 밤, 그리고 잡초에 덮여있던 꽃이 마침내 완벽하게 피어나 갓이 돋쳤지만 아름다운 꽃잎을 뽐낼 수 있게 된 밤. 나 박서윤은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고개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